강원도 산자락 아래 고요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고요한 마을이었다. 오래된 전봇대들이 좁은 신작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전봇대들은 낡을 대로 낡아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기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흔히 말했다. 고요리는 전기도 고요하게 들어왔다가 고요하게 나가는 마을이라고. 마을 초입, 방앗간과 구멍가게 사이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가게 하나가 있었다. 간판도 없이 나무 문짝에 먹으로 눌러쓴 글씨만 남아 있었다. 등잔불집. 그것이 전부였다. 그 가게를 사람들은 그저 등잔불집이라 불렀고 가게 주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마을에 몇 남지 않았다. 가게 주인은 조덕만이라는 노인이었다. 나이는 74.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사람들이 말을 걸면 늘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다.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갱도가 무너지던 날 폭발음과 함께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작 노인 본인은 그 일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었다. 노인의 손끝에서는 늘 노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다. 그는 하루 종일 등잔을 만들었다. 유리를 갈고 심지를 다듬고 노쇠 받침을 닦았다. 전기가 흔하다 못해 넘쳐나는 시대의 등잔을 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고 매일 저녁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그 사이 시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요리의 정전이 잦아진 것은 재작년 겨울부터였다. 낡은 변압기가 걸핏하면 말썽을 부렸고 마을 전체가 30분, 길게는 2시간 넘게 어둠 속에 갇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다들 불편함을 호소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이 상하고 텔레비전 연속극을 놓치고 저녁상을 촛불 아래에서 차려야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전이 있던 다음 날 아침 몇몇 집 대문 앞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작은 등잔이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유리 안에서 심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기름은 이미 채워진 채였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처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국수집을 하는 오수님이었다. 새벽 5시 국물을 끓이려 가게 문을 열던 그녀는 문지방 앞에 놓인 등잔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밤사이 정전이 있었다는 것도 그 정전 때문에 손님을 2팀이나 놓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이렇게 등잔을 가져다 놓을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오수님은 처음엔 그것을 이웃의 짓궂은 장난이라 여겼다. 하지만 등잔에는 편지도 이름도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그저 정성스럽게 닦인 등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게 안으로 들여 국수집 카운터 한쪽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정전이 찾아왔을 때 그 작은 등잔 하나가 얼마나 큰 빛을 낼 수 있는지 그녀는 처음 알았다. 소문은 마을 안에서 빠르게 퍼졌다. 오수님의 집뿐만이 아니었다. 마을 반대편에 사는 독거노인 박씨 할머니의 집 앞에도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젊은 엄마 윤혜정의 집 안에도 같은 등잔이 놓였다. 하나같이 정전이 있던 다음 날 새벽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은 시청에서 나온 복지 담당자의 선물이 아니겠냐고 했고 몇몇 노인들은 산신령이 마을을 돌보는 것이라며 손을 모아 합장했다. 정작 마을 사람 누구도 등잔불집의 조덕만 노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워낙 말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등잔만 만들 뿐 마을 대소사의 얼굴을 비치는 일도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세상과 거리를 둔 외로운 노인 정도로만 여겼다. 그가 밤마다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그의 등에 짊어진 낡은 보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 마을에서 가장 눈썰미가 밝다는 소녀 한지훈만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챙기고 있었다. 17살, 곧 있을 시험을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방에 불을 켜두고 공부하던 지우는 정전이 있던 날, 밤마다 창밖으로 스치는 낯선 그림자를 몇 번이고 보았다고 훗날 말하게 된다. 그 그림자는 늘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으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 한구석에 물음표 하나를 담아두었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진실의 첫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등잔불집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새벽 6시, 노인은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선반 위에는 크고 작은 등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백동으로 만든 것, 노쇠로 만든 것, 투박한 사기로 빚은 것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노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쓸어보며 먼지를 닦았다. 마치 오래된 것들의 안부를 묻는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 팔릴란가.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정작 큰 기대가 담겨 있지 않았다. 전기가 들어온 지 벌써 수십 년. 등잔을 필요로 하는 집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인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등잔불집에 관한 소문은 그것대로 따로 있었다. 국수집 오수님은 이웃집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저 노인네 젊어서 탄광에서 크게 다쳤다지 아마. 그래서 그런가 사람 말도 잘 안 듣고 웃는 것도 못 봤어. 이웃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하긴 등잔 사러 가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매일 가게 문을 여는지 몰라. 그것도 다 팔자소관이지 뭐. 그렇게 노인은 마을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가 정전이 있던 밤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등잔이 놓인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장 최 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어제도 박 씨 할머니 댁에 등잔이 놓였다는디. 대체 누가 이러는 건지 다들 짐작 가는 사람 없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방앗간 주인은 시청에서 몰래 나눠주는 물건일 거라 했고, 젊은 안악 하나는 혹시 어느 종교 단체의 선교 활동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답은 되지 못했다. 윤혜정은 그날 회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집 앞에도 등잔이 놓였던 터였다. 몸이 불편한 아들 성민이를 홀로 키우던 그녀에게 그 밤의 등잔불은 단순한 불빛 이상의 의미였다. 정전으로 인공호흡기를 대신하던 작은 선풍기마저 멈췄던 그 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아들 곁을 지켰다. 그런데 새벽녘 문 앞에 놓인 등잔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고 훗날 이야기하곤 했다. 누군지 몰라도 그날 밤 저를 살렸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회관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한지우는 그 무렵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도시로 나가 대학에 다니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매일 늦은 밤까지 혼자 방에서 책과 씨름해야 했다. 정전이 잦은 탓에 촛불로 공부를 이어가는 날도 많았다. 그런 밤이면 지우는 종종 창밖을 내다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을 골목을 천천히 오가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늦은 밤 산책하는 이웃이려니 여겼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늘 정전이 있던 날 밤에만 나타났고 걸음마다 무언가 조심스레 옮기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지우는 그 정체를 캐묻고 싶었지만
시험이 코앞이라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고요리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릴 때마다 마을 곳곳에 하나둘 켜지는 낯선 등잔불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 다른 궁금증과 온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한지우는 부모 없이 할머니 한말순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 한말순은 그런 손자를 위해 평생 밭일과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밭을 매는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다. 지훈아, 공부하다 졸리면 자야지. 시험이 대수냐? 몸 상하면 그게 더 큰일이지. 할머니는 밤마다 아들 방문 앞을 서성이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보다 먼저 잠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지훈이 불을 끄기 전까지 할머니는 늘 마루에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해 겨울, 정전은 유독 잦았다. 마을 변압기가 낡아 툭하면 퓨즈가 나갔고 군청에 몇 번이나 민원을 넣어도 예산 타령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런 밤이면 지훈의 방에도 할머니의 마루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다. 초 하나의 의지에 문제집을 붙들고 있던 어느 밤 지훈은 문득 창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조심스레 커튼을 걷어보니 골목 저편으로 등이 굽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이웃집 대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걸음걸이가 무척 조심스러웠고 등에 짊어진 보찜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언가 조심스레 다뤄야 하는 물건이 담긴 듯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대문 앞에는 어김없이 작은 등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보고 어젯밤의 그림자가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괜히 소문을 키웠다가 그 정체 모를 이가 다치기라도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묘한 감정도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 무렵 등잔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전무는 특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요즘 옆 마을에서 떠도는 사람이 하나 있다던데. 그 사람이 밤마다 남의 집 앞을 기웃거리는 거 아니오? 등잔이고 뭐고. 남의 집 문 앞에 함부로 물건 놓고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니지. 강전무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체 모를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의심의 눈초리부터 세우는 것이 사람 마음이었다. 이장 최 씨는 그런 여론을 잠재우려 애썼다. 아니, 그냥 봐나. 남의 집에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되레 물건을 놓고 가는데 그게 왜 나쁜 일이여. 일단 지켜봅시다. 하지만 강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급기야 마을 청년 두엇을 모아 밤마다 순찰을 돌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정체 모를 인물을 붙잡아 그 속내를 밝혀내자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윤혜정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에게는 등잔불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들 성민이의 산소호흡 보조기가 멈췄던 그 밤, 문 앞에 작은 등잔불 하나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회관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잡아다가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다 정말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분이 상처라도 받으면 어쩌시려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전무의 목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결국 순찰을 돌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청년 2명이 교대로 골목을 지켰다. 한편 등잔불집의 조덕만 노인은 그런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가게 안에서 묵묵히 등잔을 만들고 있었다. 다만 그날따라 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잦았다. 마른 기침이 몇 번이고 이어졌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 밤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 그의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던 청년들은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반대편 외딴집 앞에는 또 하나의 등잔이 놓여 있었다. 순찰이 미치지 못한 골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에 더욱 술렁였다.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순찰을 피해가며 밤마다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우는 그날 밤도 늦도록 방에 불을 켜두고 있었다. 문제집을 펴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 보았던 그림자의 정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몇 번이고 마당으로 나가 골목을 살펴볼까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척에 마음을 접었다. 지훈아, 아직도 안 자냐? 할머니 한말순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얼른 문제집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할머니. 한말순은 손자의 방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더라. 밤마다 등잔 갖다 놓는 사람 잡겠다고 순찰까지 돈다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손가락질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 세상에 대가 없이 남 챙기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아냐. 지우는 할머니의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뜨끔했다. 자신이 본 그림자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내 꾹 눌러 삼켰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 괜한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한말수는 방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강전무 그 양반 편의점 하면서 남 뒷담화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순찰이니 뭐니 하면서 애먼 사람 잡을까 그게 더 걱정이다. 방문이 닫히고 난 뒤 지우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말대로 세상에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의 주인은 대체 무슨 사정을 안고 그 밤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지훈의 마음속에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한편 강전무는 순찰이 허탕으로 돌아간 다음 날에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에게 연신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것 봐요. 순찰 도는 골목은 귀신같이 피해 가더라니까. 이게 보통 사람 짓이겠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몸을 사리는 거지. 몇몇 손님들은 그 말에 동조했지만 개 중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있었다. 국수집 오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한마디를 보탰다. 강전무 양반, 그 사람이 뭘 훔쳐갔소? 아니면 누구를 해코지했소? 되레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도둑 취급하니 나는 그게 더 무섭소. 강전무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그 사람 도둑이라 했소? 나는 그저 정체를 알아야 마음이 놓인다는 거지. 좋은 뜻이면 좋은 뜻인 대로, 나쁜 뜻이면 나쁜 뜻인 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오. 두 사람의 언쟁은 결국 흐지부지 끝났지만 그날 이후 마을 안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등잔을 받은 이들은 정체 모를 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반대로 강전무를 비롯한 몇몇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요하던 마을에 조금씩 다른 색깔의 파문이 일고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 무렵 이웃들에게 등잔을 받은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 늙은 몸으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었는데 문 앞에 그 등잔불 하나 켜놓으니 마음이 그렇게 놓이더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이웃들도 저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등잔을 받은 집들은 하나같이 그 작은 불빛에 담긴 고마움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은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등잔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갔다. 장날이면 장터 어귀에서도 고요리의 등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어떤 이는 그것을 산신령의 조화라 했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선물이라 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칠 때마다 조금씩 부풀려져 나중에는 등잔에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느니 불빛이 유난히 따뜻한 색을 띈다느니 하는 소문까지 덧붙었다. 정작 진실은 훨씬 소박했다. 조덕만 노인은 그 겨울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마른 기침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밤길을 걷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잔을 채워 보침에 담았다.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고 유리를 닦는 그 손길에는 다른 어떤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여느 때처럼 보침을 짊어지고 골목을 나섰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다. 박씨 할머니 댁 앞에 등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기침이 터져 나왔다. 노인은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는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하지만 그는 보찜을 다시 고쳐 매고 걸음을 옮겼다. 아직 등잔을 가져다 놓아야 할 집이 두 곳이나 더 남아 있었다. 그 시각 순찰을 돌던 청년 하나가 우연히 골목 끝에서 담벼락에 기댄 낯선 형체를 목격했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그 형체는 그저 등이 굽은 노인의 실루엣으로만 보일 뿐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청년은 놀란 마음에 손전등을 비추려 했지만 그 순간 형체는 이미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분명히 봤는데 노인이었어. 등이 이렇게 굽고 걸음이 무척 느렸어. 청년은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마을의 등이 굽은 노인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앗간을 하는 노씨 영감도, 이발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김씨 노인도 모두 등이 굽어 있었다. 등잔불집의 조덕만 노인 역시 그 중 하나였지만 워낙 존재감이 없던 탓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쉬이 떠오르지 않았다. 강전무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거봐, 노인이라니까. 어느 노인이 그 밤중에 그렇게 돌아다니겠소. 필시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일 거요.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라는 단서가 나오자 사람들의 추측은 한층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누구는 산 너머 요양원에서 몰래 나온 노인일 거라 했고, 누구는 오래전 마을을 떠났다가 남몰래 돌아온 이가 아니겠냐고 했다. 오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던 중 문득 등잔불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에이, 그 노인네가 뭔 힘이 있다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침도 그렇게 해대는데 밤마다 그 먼 길을 돌아다닐 기력이나 있겠어. 그녀의 말에 다른 이들도 수긍했다. 조덕만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또다시 사람들의 의심 목록에서 슬며시 지워졌다. 정작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는 등잔불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이따금 지나치던 지운 하나뿐이었다.
지우는 그 무렵 등잔불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 유리 닦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새어나오는 옅은 신음. 그는 그것이 단순한 노안 때문이라 여겼을 뿐. 그 노인이 매일 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은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정전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끝자락 외딴집 두 곳에 또다시 새로운 등잔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지만 진실은 여전히 두꺼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날 아침 문 앞에 놓인 등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 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슬하에 자식이 셋 있었지만 모두 도시로 나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처지였다. 홀로 지내는 밤이 유독 길고 무섭던 그녀에게 정전 때마다 놓이는 그 작은 불빛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챙겨주는 듯한 위안이었다. 이 늙은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실까? 그녀는 등잔을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문 앞에 정성스레 시루떡 한 조각을 내놓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그 은인이 다시 지나갈 때 욕이라도 하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시루떡은 매번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조덕만 노인은 행여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남겨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장 최 씨는 마을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이번에는 순찰이 아니라 등잔을 놓고 가는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방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베푸는 분인데 잡아다 추궁할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소.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다. 오수님을 비롯한 몇몇은 이장의 말에 동의했지만 강전무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정체는 알아야지. 좋은 뜻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고맙다고만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회의는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한 가지 합의된 것은 있었다. 순찰을 도는 청년들의 수를 늘리고 이번에는 마을 어귀부터 끝자락까지 빠짐없이 순번을 정해 지키기로 한 것이다. 지우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이웃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순찰이 더 촘촘해진다는 이야기에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굳이 붙잡아 추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일부러 등잔불집 앞을 지나쳤다. 가게 문은 여느 때처럼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뚜렷이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조덕만 노인은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각부터 보찜을 꾸렸다.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등잔 두 개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정성껏 다듬은 뒤 낡은 무명 보자기에 그것들을 감쌌다.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를 기다리며 그는 오래도록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머물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 하나가 활짝 웃고 있었다. 노인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짊어졌다. 순찰의 그물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그날 밤 그의 발걸음을 붙잡지는 못했다. 노인은 방을 나서기 전 낡은 약봉지를 만지작거렸다.
읍내 병원에서 받아온 기침약이었다. 그는 한 봉지를 삼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지팡이 대신 짚고 다니던 나무 막대를 챙겼다. 몇 해 전부터 다리에 힘이 부쩍 줄어든 탓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하루도 이 일을 걸은 적이 없었다. 마을에 정전이 있는 밤이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반드시 보찜을 챙겨 나섰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노인은 옷깃을 여미며 골목을 나섰다. 걸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순찰을 도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따금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골목 그늘에 몸을 숨겼다. 그 모습은 흡사 도망자의 그것과 같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오직 다른 일을 위한 따뜻한 불빛뿐이었다. 순찰이 강화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새로운 등잔이 놓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순찰 덕분에 정체 모를 인물이 몸을 사리는 모양이라며 안도했다. 강전무는 그것 보라는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편의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떠들어댔다. 거봐요. 순찰을 도니까 꼼짝을 못하잖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안 그렇소? 하지만 지우는 그 말에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다. 정체 모를 은인이 순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등잔이 필요한 밤에도 그 손길이 닿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그 사흘 중 하루는 마을에 다시 정전이 있었고 박씨 할머니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어둠을 견뎌야 했다. 괜찮혀, 괜찮혀. 그동안 받은 것만도 감지덕지지. 박씨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옅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순찰이 오히려 좋은 뜻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신이 직접 그 정체를 확인해서라도 이 소동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마을 어른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우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손전등 대신 휴대전화 플래시를 챙긴 채 그는 등잔불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다. 순찰을 도는 청년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둔 터라 그들과 마주치지 않을 만한 자리를 골랐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이따금 개 짖는 소리와 바람이 전깃줄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지우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발이 시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을에 다시 정전이 찾아왔다. 가로등 몇 개가 깜빡이다 이내 완전히 꺼졌고 마을 전체가 짙은 어둠에 잠겼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등잔불집 쪽을 응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등이 굽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낡은 무명 보자기로 감싼 보찜이 들려 있었다. 그림자는 조심스레 골목을 살피더니 이내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지우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다. 그림자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모습에서 지우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지만 어둠이 짙어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림자는 마침내 박씨 할머니 댁 앞에 다다르자 보찜에서 등잔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문지방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성냥을 그어 심지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림자의 얼굴이 불빛에 잠시 비쳤던 것이다. 깊게 팬 주름살과 하얗게 샌 눈썹, 그리고 유난히 굽은 등. 지우는 순간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뻔했지만 그림자는 이내
몸을 돌려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몇 걸음 더 따라가려 했지만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순찰을 돌던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요? 지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다. 그 사이 그림자는 순식간에 좁은 뒷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청년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골목을 살폈지만 이미 인기척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방금 분명 누가 있었는데.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찰을 이어갔다. 지우는 담벼락 뒤에 숨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얼핏 보았던 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낯이 익은 듯도 했지만 좀처럼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얼굴을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을 더듬던 그는 문득 등잔불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마주쳤던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굽은 등, 하얗게 샌 눈썹, 그리고 유난히 잦았던 기침 소리. 설마 하는 마음이 지훈의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이튿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등굣길을 핑계 삼아 일부러 등잔불집 앞을 지나쳤다.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가 어젯밤 그림자가 내뱉던 숨소리와 묘하게 겹쳐졌다. 설마 그럴 리가.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마을에서 가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노인이 그 병약한 몸으로 매일 밤 무거운 보찜을 짊어지고 마을 곳곳을 돈다는 것이 쉬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자리 잡은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날 학교에서도 지우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쉬는 시간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기억을 되짚었다. 등이 굽은 실루엣,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불빛 속에 잠시 드러났던 주름진 얼굴.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한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할머니 한말순에게 슬쩍 물었다. 할머니, 저 등잔불집 할아버지 말이에요. 예전엔 뭐 하시던 분이에요? 한말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다. 나도 자세히 모른다. 듣기로는 젊어서 탄광에서 일하다 크게 다쳤다더라. 그 뒤로 혼자 사시는 걸로 아는데 자식이 있었단 말도 있고 없었단 말도 있고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나도 잘 몰라. 자식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사연이 있었대요? 한말수는 손자의 물음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건 나도 모르지. 다만 예전에 얼핏 듣기로 그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자세히 캐물을 처지도 아니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등잔불집 노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무거운 보찜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등잔만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확실하게. 한말수는 손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다. 너 요즘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냐?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시험 생각하느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일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한말수는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상하면 다 소용없다. 그날 밤 지우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낮에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자식이 있었다는 말,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말.
그 단편적인 정보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등잔불집 노인이 왜 그토록 몸을 사려가며 그 밤길을 걷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지우는 이불깃을 여미며 다짐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 정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등잔불집 노인이라면 그가 감당해온 그 무거운 밤길의 의미를 자신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지우는 문득 노인과 처음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심부름으로 성냥을 사러 등잔불집에 들렀던 적이 있었다. 그때 노인은 서툰 손길로 잔돈을 세던 어린 지훈을 말없이 기다려 주었고 헤어질 때는 손에 작은 사탕 하나를 쥐어 주었다. 그 짧은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을 지우는 그제야 다시 떠올렸다. 그때도 그랬지. 말은 없어도 늘 다정한 분이셨어. 지우는 그 기억을 되새기며 노인에 대한 의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정말로 그 노쇠한 몸으로 매일 밤 마을을 돈다면 그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지 결코 의심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밤 순찰하는 청년들에게도 강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뒤 조용히 노인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몰래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등잔불집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오래도록 어둠 속을 응시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마을에 또다시 정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전깃줄이 세차게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지우는 등잔불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문이 열리는 시각이 늦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전날 밤보다 훨씬 위태로워 보였다. 노인은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담벼락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다. 노인은 마을 끝자락 홀로 사는 노부부의 집 앞에 다다랐다. 보찜에서 등잔을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몸이 휘청였다. 손에 들려있던 등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노인은 그대로 담벼락 아래에 주저앉고 말았다. 할아버지. 지우는 더 이상 몸을 숨기지 않고 달려나갔다. 그의 눈앞에 쓰러진 이는 다름 아닌 등잔불집의 조덕만 노인이었다. 지훈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보다 먼저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아니, 학생이 여긴 어쩐 일로.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다시 주저앉았다. 지우는 황급히 노인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 불러올게요. 아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야.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우는 다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마을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근처 집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수님과 이장 최 씨, 그리고 순찰을 돌던 청년들까지. 사람들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저 노인이 어쩌다가. 근데 저 노인 손에 들린 게 등잔 아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에 떨어진 등잔으로 향했다. 깨어진 유리 조각 사이로 흘러나온 기름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 정체 모를 은인이 다름 아닌 등잔불집의 조덕만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에, 저 노인이 그동안 그 일을 해온 거였어? 오수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강전무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토록 의심하고 캐물었던 대상이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고 병약한 노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보건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우는 노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노인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지훈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나는 그저. 노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한 채 흐려졌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인의 헌신이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고요리 마을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고요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등잔불집 노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감사의 마음이 뒤섞인 채로 노인은 읍내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오랜 기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진행된 폐질환이었다. 젊은 시절 탄광에서 마신 분진이 수십 년에 걸쳐 폐에 깊숙이 쌓여온 탓이었다.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지만 노인 곁에는 혈육이라 할 만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지훈과 한말순 그리고 이장 최 씨가 번갈아 병실을 지켰다. 병실에 누운 노인은 사흘 밤낮을 혼수와 각성을 오갔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그의 그간의 행적을 두고 온갖 이야기가 오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받았던 등잔을 떠올리며 그 작은 불빛 하나에 담겨있던 무게를 뒤늦게 헤아리기 시작했다. 윤혜정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그날 밤 아들 성민이를 재우고 나서야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정전으로 산소호흡 보조기가 멈췄던 그 밤 자신을 구했던 이가 이렇게 병들어 쓰러질 때까지지. 아무도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전무 역시 그 며칠 동안 편의점 문을 반쯤 닫아둔 채 넋을 놓고 지냈다.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의심하고 몰아붙였던 대상이 실은 마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이웃을 챙기던 이였다는 사실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몇 번이나 병실 앞까지 찾아갔지만 차마 문을 열고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한가운데에 지훈이 있었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노인의 곁을 지켰다. 아직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했지만 그 노쇠한 몸으로 밤마다 마을을 돌던 노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을지 지훈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한말순 역시 손자를 따라 병원을 오가며 노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노인의 야윈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 줄 알았으면 진작 나섰을 텐데.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한말순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지.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늙은이 하나 아픈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한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서로 챙기고 사는 게 이웃이지.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장 최 씨가 의사와 상담을 나누고 있었다. 의사는 노인의 상태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폐 기능이 이미 상당히 손상되어 무리한 활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그 몸으로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셨다니. 그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이장은 조심스레 노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노인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이에 언젠가는 한번 크게 앓을 줄 알았지. 그래도 후회는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니까. 그 담담한 말투 속에는 오랜 세월 자신의 아픔을 사귀며 살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날 밤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노인이 쓰러지던 그 순간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이렇게까지 위중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들었다. 그는 주먹을 꼭 쥐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노인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두지 않겠다고. 간호사가 지나가다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고 말을 건넸다. 학생이 정말 극진하네. 할아버지 손자인 줄 알았어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친손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깊은 정이 담겨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주는 사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족이라는 것을 지우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노인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실 한쪽에 잠들어 있는 지훈의 얼굴이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깨웠다. 학생, 아니, 지훈이랬나. 지훈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나 노인의 손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오래도록 참아왔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적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나.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젊어서는 저 아래 탄광에서 일했지. 그때 아내를 만나 자식도 하나 두었다. 아들이었어. 이름은 태식이라 했지. 노인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그의 기억은 30여 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겨울도 지금처럼 정전이 잦았어. 탄광촌이라는 데가 원래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불이 나갔지. 태식이는 그때 겨우 8살이었어. 우리는 촛불 하나를 켜두고 잠자리에 들었지. 흔한 일이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커튼에 옮겨 붙었던 모양이야. 나는 갱도 사고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제때 알아채지 못했어. 아내가 먼저 냄새를 맡고 깨어났을 땐 이미 방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지.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정신없이 태식이 방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더구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옮겼을 땐 손쓸 도리가 없었어. 8살짜리가 그렇게 갔어.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노인의 손을 힘주어 붙잡았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아내도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 나는 모든 걸 잃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결국 여기 고요리까지 흘러들어 오게 된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 그럼 등잔은 왜? 지훈이 조심스레 묻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그 촛불 하나가 내 아들을 데려갔어. 촛불도 초심지도 나는 오래도록 쳐다보기도 싫었지. 그런데 이 마을에 와서 등잔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 제대로 만든 등잔은 촛불과 달라. 유리로 심지를 감싸서 바람에도 흔들림에도 쉬이 불이 옮겨 붙지 않게 만들 수가 있더구나. 나는 그걸 알고 나서 결심했다. 다시는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노인의 목소리에 조용한 결기가 서렸다. 이 마을에 정전이 잦다는 걸 알고부터 나는 밤마다 등잔을 만들어 날랐다. 촛불 대신 안전한 등잔을 쓰면 적어도 불이 옮겨 붙어 아이를 잃는 일은 없을 테니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이건 그저 내가 못다한 아비 노릇을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대신하려는 마음이었을 뿐이야.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노인의 손을 더욱 힘주어 붙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노인은 지훈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힘없이 웃었다. 이제야 이 늙은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구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병실 안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붉은 노을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저 꺼내놓았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태식이 방문을 열 때마다 그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나는 결국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면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지. 그러다 우연히 등잔 만드는 노인장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됐어. 그분도 나처럼 자식을 앞세운 사람이었지. 지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가게를 물려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등잔불은 말이다. 그냥 불빛이 아니야. 누군가의 어둠을 대신 밝혀주는 마음이야.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이 마을에 흘러들어와 정전이 잦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어.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처음엔 그저 내 죄스러운 마음을 덜어보려는 것이었는지도 몰라. 태식이를 지키지 못한 죄, 그 미안함을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것으로나마 갚아보려 했던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게 되더구나. 그냥 누군가의 밤이 덜 무섭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였다. 지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노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노인은 그런 지훈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이상하게도 태식이한테 조금은 떳떳해진 기분이 드는구나. 이 늙은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지훈아. 병실 밖 복도에서는 저녁 회진을 도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도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노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8살 아이의 웃음소리, 촛불 하나가 앗아간 목숨, 그리고 그 모든 슬픔을 안고도 다른 이들을 위해 등잔불을 밝혀온 노인의 마음. 그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자신과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온 노인. 서로 다른 상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만큼은 어딘가 닮아 있는 듯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마루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말순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오늘 등잔불집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들었어요. 한말순은 손자의 진지한 표정에 바느질감을 내려놓았다. 무슨 이야기를? 지우는 노인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등잔을 만들게 된 사연을 조심스레 전했다. 물론 노인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이니만큼 함부로 여기저기 전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런 아픔을 안고 사셨을 줄이야.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떤지는 나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구나. 한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묻어났다. 그녀 역시 며느리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마저 소식이 끊긴 처지였기에 노인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그 어른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슬픔을 원망으로 돌리지 않고 되레 남을 챙기는 마음으로 돌리셨으니 말이다. 지우는 할머니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밤 노인의 그 마음을 자신도 어떻게든 이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다. 며칠 뒤 노인은 회복이 더뎠지만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다. 지훈이 병문안을 갈 때마다 노인은 예시하기를 조금씩 더 들려주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시절, 탄광촌에서의 고단했던 삶, 그리고 태식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까지. 태식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사내 자식이 그렇게 우는 거 아니라고 다들 놀렸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노인의 얼굴에 잠시 옛 행복의 흔적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그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드리웠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너만한 아이를 두었을지도 모르지.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하다. 지우는 그런 노인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말로는 다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다만 그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리라 믿었다. 지우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차마 노인의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아픈 과거를 함부로 떠벌리고 싶지도 않았다. 고심 끝에 그는 이장 최 씨를 찾아가 노인이 왜 그런 일을 해왔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전했다. 오래전 불행한 사고로 아들을 잃었고 그 아픔 때문에 마을의 안전을 그렇게 챙겨온 것이라고. 이장 최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순찰을 돈다. 도둑 취급을 한다 했으니 이거 참 면목이 없구먼.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순찰이나 의심이 아니라 그동안의 미안함과 뒤늦은 감사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이장 최 씨는 조심스레 노인의 사연을 전했다. 물론 아들의 이름이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큰 슬픔의 무게만큼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회관 안은 이내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다. 오수님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훔쳤다. 세상에, 그런 아픔을 안고서도 그렇게 남을 챙기셨다니. 나는 그 노인네를 그냥 이상한 늙은이로만 여겼는데 강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분을 도둑 취급하듯 몰아붙였으니 이거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무관심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숙였다. 윤혜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의 산소호흡 보조기가 멈췄을 때 그 등잔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런 아픔을 딛고 만들어진 불빛이었다니. 이제야 그 무게를 알겠어요. 그녀의 말에 회관 안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등잔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것이다. 이장 최 씨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받기만 하고 제대로 감사 인사 한번 못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그 어른께 우리 마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회관에 모인 이들은 늦은 시각까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노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내놓던 시루떡 대신 이번에는 직접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다. 오수님은 노인이 퇴원하면 매일 국수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온기를 되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한편 지우는 그날 밤에도 병원으로 향했다. 노인은 한결 안정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들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럴 것까지야 없는데.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노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박씨 할머니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든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어놓았다. 시루떡이었다. 그동안 문 앞에 내놓았지만 늘 그대로 남아있던 바로 그 떡이었다. 내가 이걸 매일 아침 문 앞에 내놨었는데 정작 드시지도 못하고 계셨구려. 오늘은 꼭 좀 드셔보시구려. 노인은 그 떡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다. 떡을 씹는 그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이 젖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배어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우리가 되레 고마워해야지요. 그 추운 밤마다 우리를 챙겨주신 걸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그날 오후에는 오수님이 국수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고 저녁에는 윤혜정이 아들 성민이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다. 성민이는 노인의 손을 꼭 붙잡고 서툰 발음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 작은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함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실에 남아 노인의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저녁빛이 스며들 무렵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우나, 오늘 참 오랜만에 사람 온기라는 걸 느껴봤다. 그동안은 그저 혼자 조용히 살다 가는 게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지우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저도 있고 마을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노인은 지훈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강전무는 편의점 일을 잠시 접어두고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어르신,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노인은 그런 강전무를 보며 손사래를 쳤다. 됐네, 됐어. 자네도 마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었나. 나는 괴념치 않으이. 강전무는 그 너그러운 말에 오히려 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다음에 등잔 만드는 거나 한번 배워보겠나. 손이 야무져 보이는데 강전무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게 노인과 강전무 사이에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관계가 서서히 새로운 인연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병문안 행렬은 더욱 늘어났다. 방앗간 노씨 영감도 이발소를 하다 은퇴한 김씨 노인도 찾아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그동안 참 무심했구려. 이웃에 이런 큰 은인이 계신 줄도 모르고 노씨 영감이 그렇게 말하자 조덕만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은인은 무슨 그저 다 늙으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해하는 노인의 말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노인이 예전에 놓고 간 등잔을 떠올리며 그 작은 불빛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장 최 씨는 그 무렵 마을 총회를 다시 소집했다. 이번 안건은 노인에 대한 감사와 지원 방안이었다. 어르신 혼자 그 몸으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시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누군가는 매달 얼마씩 돈을 모아 병원비에 보태자고 했고, 누군가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노인의 일손을 돕자고 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그동안 받기만 했던 옹기를 되갚을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윤혜정은 그 회의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매주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 댁 청소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희 모자를 지켜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부인들도 함께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그렇게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 노인을 향한 마을의 마음은 점점 더 크고 단단해져 갔다. 회의가 끝난 뒤 이장 최 씨는 따로 지훈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지훈아, 내가 그동안 어르신 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켰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혹시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넌지시 여쭤봐 줄 수 있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노라 답했다. 그는 그날 저녁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이장의 부탁을 어떻게 전할지 골똘히 고민했다. 혹시라도 노인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병실에 들어서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오늘 마을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도 대충 들었다. 다들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지훈은 그 말에 조심스레 이장의 뜻을 전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했다. 나야 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등잔을 만들고 싶지. 다만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지훈의 가슴에는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노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훈아, 혹시 너도 이 일을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다만 내가 원한다면 내가 아는 것을 하나둘 가르쳐주고 싶구나. 지훈은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밤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지훈아.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노인은 보름 만에 퇴원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 당부했지만 노인은 퇴원하자마자 등잔불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지훈과 한말순이 그를 부축해 가게 앞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광경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앞에는 마을 사람들 여럿이 모여 있었다. 낡은 문짝은 어느새 새 나무로 말끔히 손질되어 있었고 삐걱거리던 문틀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전무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을 담아 가게 문을 좀 손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그 광경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새로 짜인 문틀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이런 걸, 뭘 이렇게까지.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겨울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저희가 해드려야죠. 강전무는 그렇게 말하며 겸연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붙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묻어 있었다. 이장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뜻을 전했다. 어르신, 저희가 상의해서 이번 겨울 끝 무렵에 마을 잔치를 하나 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밝혀주신 그 등잔불들을 기리는 의미로 등불 축제라 이름 붙였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이장을 바라보았다.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일을 벌이실 것까지야.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그동안 받은 온기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어르신은 그저 그날 오셔서 자리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등불 축제 준비로 분주해졌다. 부녀회에서는 음식을 준비했고 청년회에서는 마을 어귀부터 회관까지 등불을 밝힐 길을 손질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색종이로 작은 등을 만들어 골목 곳곳에 걸어두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은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준비 과정에서 노인의 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켰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등잔불집으로 달려가 노인의 일손을 도왔다. 노인은 이제 지훈에게 등잔 만드는 법을 하나둘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리를 갈아야 불빛이 은은하게 퍼진다. 너무 얇게 갈면 쉬이 깨지고 너무 두껍게 갈면 빛이 탁해지니 이 손끝의 감이 중요한 거야. 지우는 서툰 손길로 유리를 갈며 노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노인의 얼굴에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이거 배워서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손을 멈추고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고 말고 오히려 너 같은 젊은 사람이 이 마음을 이어받는다면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등잔불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그저 누군가의 어둠을 대신 밝혀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란다. 지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학업과 등잔 만드는 일을 함께 병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러서 유리를 몇 개나 깨뜨리기도 했지만 노인은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그를 가르쳤다. 한편 강전무는 그 무렵부터 부쩍 등잔불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심부름을 자청하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갔다. 어르신, 저도 이제 순찰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등불 축제 때 쓸 등을 제가 몇 개 만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그런 강전무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자네도 손재주가 있어 보이는구먼. 한번 해보게나. 그렇게 등잔불집에는 하나둘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갔다. 예전에는 손님 하나 없던 그 작은 가게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오수님도 국수집 일을 마치면 종종 등잔불집에 들러 노인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국수 좀 가져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노인은 그녀가 가져온 국수를 받아 들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참,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는구먼. 신세는 무슨요. 저희가 그동안 어르신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수님의 말에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한 젓가락 떠 넘겼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 번졌다. 윤혜정 역시 아들 성민이를 데리고 자주 가게를 찾았다. 성민이는 노인 곁에 앉아 등잔 만드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곤 했다. 할아버지, 저도 유리 만져봐도 돼요? 노인은 조심스레 성민이의 손을 잡아 유리 표면을 함께 쓸어보게 해주었다. 이렇게 살살 만져야 한다. 유리는 열이지만 그만큼 고운 빛을 담을 수 있는 거란다. 성민이는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혜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성 어린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등잔불집은 명실상부 마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정전이 있어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군가 곧 등잔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불빛을 함께 나눌 이웃이 있다는 안도감이 마을 전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이장 최 씨가 면사무소에 다녀오는 길에 등잔불집에 들렀다. 어르신, 면사무소의 이야기에서 노후된 변압기 교체 예산을 좀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마을에 정전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묘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 그 표정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정전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오히려 잘된 일이지. 나는 그저 이 일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건 마을이 그만큼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니 반가운 일이야. 정전이 없어도 사람 사는 정은 계속 이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등잔이 단순히 정전 때의 필요를 채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매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정전이 사라지더라도 그 마음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 무렵 지우는 등불 축제에 쓸 등을 함께 준비하며 노인에게 하나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유리는 어디서 구하세요? 읍내 유리 공장에서 자투리로 나온 걸 얻어다 쓴다. 버려질 것을 다시 쓰는 셈이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 심지는요? 심지는 무명실을 꼬아서 만든다. 너무 굵으면 그을음이 많이 나고 너무 가늘면 금방 타서 없어지니 이것도 적당한 굵기를 찾는 게 중요해. 노인은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해 주었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수첩에 받아 적으며 언젠가 자신도 이 일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강전무는 그 사이 자신이 만든 등을 몇 개 완성해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쓸 만하겠습니까? 노인은 그 등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제법이구먼.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아주 잘했어. 강전무는 그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밝게 웃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인과 가까워지며 등불 축제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그 무렵 학교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려 며칠간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사정을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런 귀한 일을 배우는 것도 다 공부다. 시험이야 다시 볼 기회가 있지만
이런 마음을 배우는 기회는 흔치 않아. 지우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노인의 곁을 지켰다. 학교와 등잔불집을 오가는 나날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노인은 지훈에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있는 걸 한번 보거라. 상자 안에는 오래된 등잔 만들기 도구들과 빛바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공책에는 노인이 오랜 세월 등잔을 만들며 깨우친 요령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유리 두께에 따른 빛의 밝기, 기름 종류에 따른 그을음의 차이, 계절에 따른 심지, 굵기 조절법까지 그야말로 노인의 반평생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훈이 놀라 묻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일을 이어가겠다면 이 공책이 큰 도움이 될 거다. 나는 이제 이걸 넘겨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지훈은 그 공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마음의 유산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그 공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사이에는 노인이 그날 만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짧은 메모도 적혀 있었다. 박씨 할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 듯. 다음엔 등잔을 낮은 곳에 놓아드릴 것. 윤혜정네 아기, 기침이 심한 듯. 방 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살필 것. 노인은 그저 등잔불만 놓고 간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사정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그 공책을 덮으며 다짐했다. 이 마음까지도 온전히 이어받겠다고. 등잔을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세심한 마음까지 함께 배우고 싶다고. 겨울의 끝자락, 마침내 등불 축제의 날이 밝았다. 마을 어귀부터 회관 앞마당까지 크고 작은 등불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밝혀졌다. 아이들이 만든 색종이 등부터 청년회에서 손질한 커다란 등롱까지 저마다의 불빛이 어우러져 고요리 전체를 은은한 온기로 물들이고 있었다. 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더해져 그 어느 해보다 북적이는 잔치였다.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큰 상 위에 가득 차려졌고 아이들은 손에 든 색색의 등을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행사의 중심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장 최 씨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마을을 그동안 조용히 밝혀주신 한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등잔불집 조덕만 어르신께서 그 아픈 사연을 안고도 우리 마을의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옆에 마련된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덕만 노인이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이목에 몸 둘 발을 몰라하는 얼굴이었다. 이장 최 씨의 말이 이어졌다. 저희가 어르신께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축제의 첫 불을 어르신께서 밝혀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훈이 노인을 무대 앞으로 부축해 나왔다.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등롱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어 그 등롱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서서히 커지며 밤하늘을 밝히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뇌리에는 30여 년 전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어린 아들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있었다. 태식아, 이 애비가 이제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구나. 노인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곁에 있던 지훈만은 그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이장 최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등잔불집의 이름을 조금 바꾸어 보려 합니다. 어르신의 뜻을 이어 이곳을 꺼지지 않는 불빛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배우고 이어갈 사람으로 한지훈 학생을 어르신의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지훈은 그 말에 놀란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이 불빛을 이어가 준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박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전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손수 만든 등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수님과 박씨 할머니, 윤혜정과 성민이도 저마다 손에 등불 하나씩을 들고 그 불빛을 함께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을 수놓은 등불은 더욱 환하게 빛났다. 정전으로 시작된 두려움과 어둠이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 한말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손자 지훈이 노인의 곁에서 등불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광경이었다.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컸을꼬.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옅게 웃었다. 부모 없이 자란 손자가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한 노인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뭉클했다. 박씨 할머니는 손에 든 등불을 조덕만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이 불빛 덕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르신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지우는 노인 곁에 앉아 밤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별빛과 등불이 어우러진 그 밤하늘 아래에서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불빛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냐.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그게 다른 불씨로 옮겨 붙으면 결코 꺼지지 않는 법이거든.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지펴온 그 작은 불빛이 이제 자신의 손끝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질 것이었다.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이장 최 씨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동안 낡은 변압기 때문에 정전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군청과 협의하여 내년 봄에는 변압기 교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만 변압기가 새로 들어온다 해도 어르신께서 밝혀주신 그 등잔불의 마음만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웃을 챙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덕만 노인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겼다. 자신이 남긴 것이 단순한 등잔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온기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든 등불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랫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를 수놓은 등불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는 노인 곁에 앉아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걸 보니 태식이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있을 게다.
지우는 그 말에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마을을 가득 채운 등불이 따뜻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축제의 밤이 깊어갈 무렵 아이들은 회관 앞마당에 둥글게 모여 앉아 등불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막걸리 잔을 나누었다. 오수님은 손수 끓인 국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더니 이 축제 덕분에 마음만은 참 따뜻하네요. 박씨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곁에 있던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다. 정전으로 시작된 두려움이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나누는 축제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회를 자아냈다. 강전무는 자신이 만든 등불을 마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다. 자, 이 등불 잘 간직해라. 이게 다 우리 마을의 마음이란다. 아이들은 저마다 등불을 받아 들고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덕만 노인의 얼굴에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순수한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지우는 문득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태식이 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었을까요? 노인은 잠시 헤아려 보다가 나지막이 답했다. 올해로 40이 넘었겠지. 아마 너처럼 이 마을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태식이 형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이 불빛도 꼭 이어갈게요. 노인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육을 넘어선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회관 앞마당에 원을 그리며 모여 앉았다. 이장 최 씨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며 다 함께 소원 하나씩을 빌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각자 손에 든 등불에 소원을 담아 하늘 높이 띄워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작은 풍등에 소원을 적어 넣었다. 지우는 자신의 풍등에 이렇게 적었다. 할아버지가 지켜온 불빛을 제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은 지훈이 적은 그 문구를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하나둘 밤하늘로 떠오르는 풍등들이 마치 별처럼 고요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올려다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강전무는 자신의 풍등을 띄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다시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윤혜정은 아들 성민이의 손을 잡고 함께 풍등을 띄우며 기도했다. 우리 성민이 건강하게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모두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풍등이 하나둘 밤하늘 저 멀리 사라져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축제의 끝이 아니라 고요리 마을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조덕만 노인은 그 밤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돌아보았다. 곳곳에 남아있는 등불의 잔영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아, 오늘 같은 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지훈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앞으로 이런 밤이 계속될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노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사이로 아직 사라지지 않은 풍등 하나가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등불 축제가 끝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고요리 마을에는 여전히 이따금 정전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예전처럼 두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마을 곳곳에는 조덕만 노인과 지훈이 함께 만든 등잔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고 정전이 있을 때마다 이웃들은 서로의 집 앞에 그 등잔을 밝혀주었다.
노인의 건강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다. 폐질환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고 그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가게 안 낡은 의자에 앉아 지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고독한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등잔 만드는 법을 배우는 지훈 덕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이 유리를 갈아볼게요. 지훈은 이제 제법 능숙한 손길로 유리를 다듬었다. 노인은 그런 지훈의 손끝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늘었구나. 이제 곧 나보다 더 잘 만들겠어. 에이, 아직 멀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되려면요. 두 사람의 대화 사이로 봄볕이 가게 안가득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노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이 가게 이름을 정말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바꾸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태식이가 못다 밝힌 불빛을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이 이름이 딱 어울리지 않느냐. 지훈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오래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등이 굽은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그림자 안에는 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넘어선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성인이 되었다. 그는 도시로 나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방학이면 어김없이 고요리로 돌아와 노인의 곁을 지켰다. 노인은 며칠 뒤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던 것은 지훈이었다. 지훈아, 이 불빛을 부탁한다.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훈은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노인이 떠난 뒤 등잔불집은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빛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지훈은 대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 가게를 이어받았다. 그는 노인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등잔을 만들었고 정전이 있는 밤이면 어김없이 마을 곳곳을 돌며 그 불빛을 나누어 주었다. 세월이 흘러 고요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다. 정전이 있는 밤마다 이웃집 문 앞에 몰래 작은 등불을 놓아주는 풍습이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그 불빛을 나누었다. 받은 온기를 또 다른 온기로 갚는 것. 그것이 고요리 마을의 오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밝혀진 작은 불빛 하나는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빛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지훈은 가게 한쪽 벽에 노인이 소중히 간직해온 흑백 사진을 걸어두었다. 앳된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었다. 손님이 찾아와 그 사진에 대해 물을 때마다 지훈은 나지막이 이렇게 답하곤 했다. 이 가게를 있게 해준 분입니다. 비록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이 등잔불 하나하나에 남아있지요. 한말수는 그 무렵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접어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자가 어엿하게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저 아이 하나 키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다. 강전무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등잔불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손수 만든 등잔을 편의점 한쪽에 진열해 두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요리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오수님과 박씨 할머니, 윤혜정과 어느덧 훌쩍 자란 성민이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온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전이 있는 밤이면 고요리의 아이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설렘을 안고 창밖을 내다본다. 오늘 밤엔 또 어느 집 앞에 작은 등불이 놓일까? 그리고 그 불빛을 받은 이는 내일 또 누구에게 그 온기를 나누어 줄까?
그렇게 고요리 마을의 밤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으로 오래도록 이어져 갔다. 세월이 흘러 지훈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손을 이어받겠다는 또 다른 젊은이가 있었다. 지훈은 그 젊은이에게 등잔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오래전 조덕만 노인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등잔불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그저 누군가의 어둠을 대신 밝혀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란다.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요리 마을의 오랜 가르침이 되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꺼지지 않는 불빛 가게에는 조덕만 노인의 흑백 사진과 함께 낡은 등잔 몇 개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마을을 찾는 이들은 그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 노인이 남긴 온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정전이 있는 밤이면 지금도 고요리 마을 어딘가에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밝혀지고 있다. 그 불빛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 온기가 결코 꺼지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 그것만이 이 마을 사람들 모두의 변치 않는 믿음이었다. 먼 훗날 고요리를 떠나 도시에서 살게 된 이들도 정전이 있는 밤이면 문득 고향의 그 작은 등불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등이 굽은 한 노인이 무거운 보침을 짊어지고 어두운 골목을 조용히 걷던 그 모습이 오래도록 따뜻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다. 몇 해가 더 지난 어느 겨울날, 지우는 자신의 아들에게 등잔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은 서툰 손길로 유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아빠, 이 가게는 왜 이름이 꺼지지 않는 불빛이에요?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계셨단다. 그 할아버지는 아주 슬픈 일을 겪으셨지만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셨어. 그래서 이 불빛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거란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저도 이 불빛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이 불빛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란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로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 옆에는 어느새 조덕만 노인의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그 자리에서 고요리 마을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서는 오늘 밤도 어김없이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서로에게 말을 건네듯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며 고요리의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존재하는 한 조덕만 노인이 남긴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지우는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오래된 나무 상자 속 공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노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그 페이지들 사이에는 어느 날짜 아래 이렇게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다. 태씨가, 이 애비가 오늘은 새 집을 밝혔다. 내가 못다 산 세월만큼 이 애비가 더 많은 이들을 지켜주마. 지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노인이 그 수많은 밤 동안 홀로 되뇌었을 그 다짐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그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공책을 조심스레 덮고 가게 불을 끈 뒤 밖으로 나섰다. 눈 내리는 골목 저편으로 마을 곳곳의 등불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오래전 그 겨울밤 처음 목격했던 굽은 등의 그림자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또 그만큼 다정했다. 그렇게 고요리 마을의 밤은 오늘도 저물어 간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그 작은 불빛들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느 방문객이 지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하셨을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답했다. 아마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도움이라는 게 누가 주었는지 알면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저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방문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요리 마을의 밤하늘 아래 오늘도 어딘가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은 누군가의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어둠을 밝히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다.